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린 주요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남북 장성급 회담이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남측 대표와 북측 대표가 남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악수를 하면서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후주를 채우고 있습니다. 남북은요, 비무장지대 안에 상호 시범적인 전방추소, GP철수 등의 공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평양 여성들의 모습을 AFP가 전해왔습니다. 5월부터 7일 평양 곳곳에서 찍은 사진에 대한 다양한 직업의 북한 여성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맨 왼쪽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은 메아리 사격장의 강사고요. 만수대 예술원 점원, 평양사범대 학생, 개선문 관광가이드, 동물원 파충류센터 안내원, 햄버거 가게 점원의 여성들의 모습까지 AFP가 전해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는 111년 만에 최고 기온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온도를 재보니까 바다도 빨간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도 30도에 육박한다고 하는데 들어가도 그냥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보라색은 30도 이상을 뜻합니다. 주황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 해수면 온도 지도는 미국 해양대기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이 됐습니다. 어제요, 38.3도까지 서울 낮 기온이 올랐는데 오늘과 내일에는 39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동차 바퀴 위에 딱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한안면 사마리 한 주택가에 세워둔 자동차 바퀴 위에 둥지를 튼 딱새 새끼들이 입을 벌리고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차량은요, 딱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텃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문의 만평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무사와 법원행정처,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기구죠. 지금 폭염, 전국이 폭염에 들끓고 있는데 가마솥 안에서 춥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지금 세간의 여론도 그렇고요. 비난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만평은 경향신문의 만평입니다. 추락하는 것은 동반자가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노무현 정권 탄핵 때도 개헌 문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어제 좀 입장을 밝혔었는데 기무사가 그때는 없었다라고 밝혔죠. 그럼 내란 음모가 맞다는 얘기냐? 하더라를 근거로 해서 결론을 내버렸었는데 이 부분을 좀 뒤에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한국당이 유일하게 국민들에게 잘하고 있는 일은 국민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다.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어제 했었는데 이 발언이요, 지금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평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이제 기호 순으로 쭉 인물들을 해놨는데 1번이 이제 송영길 후보고 3번이 이해찬 후보인데 2번이 원래 이재명 도지사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을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전당대회 초기 논란으로 좀 부각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후보로 배치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좀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훈관 MBN 해설위원,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양학부 교수, 정민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내용은 좀 폭염 관련 기사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전기료를 인하하는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폭염이 특별 재난 수준이다. 전기료 배려 가능한지 살펴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님, 그러니까 이 폭염이 재난 수준이라면 재난을 막기 위해서 에어컨을 트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좀 보완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앞서 이제 사진 설명에서 얘기를 했듯이 오늘 이제 39도로 서울 같은 경우 예보가 됐는데 그럴 경우에는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뭐 최고 기온으로 그렇죠. 올라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재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 폭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손을 놓고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총리가 뭐 이제 지금 전기료 인하 검토를 얘기한 것도 그 중에 일환인데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기본적으로 전력에 대한 수급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워낙에 지금 기후가 상당히 좀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변화가 무쌍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어떤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에 전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 이런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사전에 좀 대비하고 대응하는 물론 다행히 이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한다고 합니다만 최근에 관련해서 이제 원전 문제를 둘러싼 또 여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정부의 설명은 사실은 그 원전 내 움직임과 지금의 어떤 전력난은 관계가 없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원전을 폐기했을 경우에 이 전력 문제, 뭐 이상기온에 따른 대비가 과연 충실히 될 것이냐. 예.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소상히 좀 설명을 하고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재난, 폭염과 같은 재난이라고 보면은 개인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만 정부가 좀 한 발 더 앞서가지고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이게 기록적인 그 폭염이 계속되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료 인하라든가 또 전력 수급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발전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뭐 등등을 이제 고민하는 건 당연하고요. 저는 이 기회에 그런 거와 동시에 국민들의 일반 피부에 닿는 대책도 좀 나오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너무 더우니까 예. 관공서 시설을 대폭 개방해서 일반인들이 폭염을 좀 쉴 수 있는,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예. 은행이라든가 또는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시원하니까 지금 예. 그런 것은 이제 행인들이라든가 또 이런 주민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대책이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지자체마다 차양막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그렇죠. 건널목에 이것도 좀 더 늘리고 예.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이 지금 워낙 힘드니까 예. 그런 제도적 또는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피부에 와 닿는 대책도 자잘하게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예.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는 걸 물어서 그런 걸 좀 대응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태훈 소장과 관련한 발언이 지금 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좀 영상을 좀 보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라시는 분은 이분은 성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양심적 병력 거부를 선언하고 구속됐었던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문재인 정권의 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공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소리인지 아닌 시정 잡배가 하는 소리인지 저는 처음 듣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자분들한테 사실이 맞냐라고 제가 오히려 되물었고 이제 막장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찌그러지고 있는 정당을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보수가 아니라 극우로 가겠다라는 커밍아웃인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는 많은 소수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수가 안아야 될 책무도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소장의 반박 기자회견까지 보셨는데 신문 내용 좀 먼저 보겠습니다. TV 출연해서 화장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군개혁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볼까요? 성정체성 혼란 겪는 자가 군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막말이라고 아예 단정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기무사 문건 대응, 계엄령 사태를 물타기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요. 전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듯한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배철 교수님,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발언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이런 네. 발언을 한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배경이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보수가 사실상 괴멸된 그런 상태에 갔는데 이번에 기무사 계엄 검토 관련 문건과 관련해서도 이게 앞으로 내란 음모로 처벌이 되면은
더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걸 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군인권센터 소장하고 있는 임태훈 이분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때리고 또 하나는 노무현 전 정부 때도 기무사에서 예. 계엄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있다 하더라.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일단 임 소장을 때리는 것은 이제 물타기. 예. 일단 본질 좀 흐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도 기무사가 계엄을 검토했다라는 그런 문건이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무사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해서 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조금 머쓱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성적 문제를 가지고 사실 이게 현행법에도 그거를 보장하고 있나요? 성적인 지향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나요, 법에? 뚜렷하게 뭐 어떤 성적 그걸 가지고 명시된 건 없고요. 예.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우리 기본법에서 이제 그 평등 기본법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어떤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 취향을 가지고 차별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괄적인 규정들은 있죠. 근데 어쨌든 이 건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은 어쨌든 뭐 부적절했던 것 같고요. 이게 뭐 취향 뭐 이게 성 정체성의 그 취향의 문제고 그다음에 군 개혁도 사실은 뭐 군 복무 위반 관련 없는 거긴 한데 예.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기무사가 끊임없이 권력 지향적인 행태를 보여왔다는 거죠. 이게 정권이 보수 정권이 들었으나 진보 정권이 들었으나 항상 그 권력에 줄을 대면서 아부를 하고 그렇게 항상 했다는 건데 이 건 같은 경우 사실은 보면은 사실은 중요한 군사 기밀들이 이게 누설이 된 부분들인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군형법이나 군사 기밀 보호 위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무사가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 정권을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계엄령 문건을 검토하고 다시 진보 정권이 들어서니까 또 진보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군사 기밀들을 임의로 흘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 군기나 이 규율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기무사에 대한 거 적폐청산이 받지 않게 기무사 내부에 이런 규율 문제들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엄벌이 쳐야 된다고 봅니다. 정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그러면 지적을 하면 될 텐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왜 이런 얘기? 물론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다만 김성태 원내가 고민하는 부분도 이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군사 기밀들이 단순히 기무사같이 권력지향적인 기관이 단순히 군인권센터라는 시민단체를 보고 과연 이렇게 중요한 기밀들을 누설했겠느냐. 그 뒤에는 분명히 여건이 있을 거다. 예. 어차피 지금 기무사가 사실은 이번 정권에 아부하게 해서 사실은 이게 협상을 한 건데 그렇다면 군인권센터는 일종의 하나의 비역할에 불과하고 그 뒤에 분명히 여건 실세나 그게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게 된 건데 어쨌든 문제 제기 배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참작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기무사 계엄 문건의 본질은요. 과연 기무사가 정말로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실제로 준비를 했느냐. 그리고 왜 이걸 합참해서 해야 되는데 소관 부처도 아닌 기무사가 했느냐. 이런 이제 탈법성 예. 그리고 불법성의 이게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왜 이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출이 됐느냐. 그리고 왜 성 정체성이 혼란한 사람이 이걸 주도하느냐라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유출 경로는 비본질적인 것인데 이게 지금 여권에 실세가 흘렸다는 그런 증거는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기무사가 흘렸다는 증거도 없고 예. 지금 이제 군인권센터 측에서는 내부에서 자발적인 내부 고발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때도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혹입니다. 국회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무사에서 당시에 검토가 없었다라고 바로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 이제 두 가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계엄령 문건 작성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의혹 제기거든요. 예. 기무사에서는 곧바로 반박을 했죠. 당시에는 전혀 검토가 없었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지금 이제 성 정체성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한국당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기대를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이 뭔가 좀 변화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또 반성들을 많이 했고 지난 정부 과정에서 왜 탄핵까지 초래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들. 근데 이번 그 김성태 대표의 발언 자체는 적합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왜 계엄령 문건이 작성이 됐고 그것이 실정의 실행인지 실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검토인지
이 부분에 대해 수사 과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위론적인 얘기를 분명히 입장을 내야 되는 것이고 마치 어떤 그것의 정책인 물타기를 위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어떤 의혹제기라든가 정치성 문제를 이 시점에서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 부분은 이제 다양연히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만약 이것이 정말 내란과 관련된 그야말로 문건이었다라고 나온다면 그에 대한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에 따른 또 하나의 어떤 입장과 어떤 객관적인 담보되는 그 반론 이런 것이 돼야지 지금 무작정 어떤 정치적인 어떤 희석과 물타기 형태로 간다는 것은 지금 상황 흐름과는 맞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만약에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하는 주장들이 근거가 없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을 인신공격성으로 하는 거에 대해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질 또는 현재 그 주요 현안이 되는 것에 위기에 처했거나 또 그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나타난 걸로 보면 좀 헛발질 또 좀 과도한 오버 뭐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고요. 다만 그런 이제 문제 제기 중에 일부 이건 좀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기무사에서 우리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다. 이 문장 하나만 갖고 끝내기가 좀 어렵다면 지금 이미 수사단이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더 자세하게 또 수사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이제 안을 내놓는데 이런 안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래서 결론에 있어서 자기들의 주장이 좀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임기응변식의 이미지 정치로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내용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옥탑방에서 한 달간 이제 체험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태경 의원이 유독 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아, 계속 언덕이구나. 네? 사실 좀 듣기는 좋네. 네? 땀이 나긴 나네. 네? 저 무서워요. 너무. 이게 지금 30년 만에 최고라고 하니까 듣기는 더. 네? 오늘은 좀 땀이 좀 나시네요. 지금 30년 만에 최고등이에요. 아시 전복죽 이거 서민 체험이에요? 전복죽 10개, 자연송이 2개. 서민 체험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밥을 해 드시지. 서민 체험이라면서. 예? 서민 체험 그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싼 죽을. 해야지. 음식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밥 해봐야지 번호를 갖다 놓고. 방에 처음 20일 입주할 때는 시민들과 동고동락하겠다고 서민 체험 차원에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는 일하러 들어간 거다 해서 또 서민 체험 아니라고 서민들은 일요일 새벽에 동원할 전복죽 배달부가 없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엊그제 일요일 새벽에요. 그 공무원들 시켜가지고 전복죽을 배달시켜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서민 체험이 아니라 귀족 체험 아니냐. 이 비판이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일을 잘하려면 맑은 정신을 해야 돼요. 선풍기 부족해가지고 더위에 오락가락하면 일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원순 시장 더위 먹지 않게 맑은 정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에어컨도 좀 꼭 좀 보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쎄요,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사는 거에서 찬반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를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이제 몰고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뭐 이제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쇼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떤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떤 박 시장이 직접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담긴 얘기들 그것들이 이제 정책으로 반영됐을 경우에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그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박 시장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요 현장에 가면은 자기가 새롭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박원순 시장이 뭐 업무 자체를 거기서 보는 것도 아니고 공간에서 시청 공간에서 업무는 보고 그다음에 퇴근 이후라든가 뭐 휴일 이럴 때 접촉면을 넓히는 거거든요. 아니 정치인이라든가 행정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또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이 좀 밑바탕을 진짜 알아라. 책상머리 정치, 뭐 행정을 하지 마라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럼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잣대를 대고 하느냐? 박원순 시장이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뭐 이것이 지역적인 어떤 뭐 그게 도대체 뭐 죽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냉철히 한번 보고 정말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행정가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인지 시민과의 그럼 접촉면은 의원들은 좀 어떻게 넓힐 것인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 훨씬 더 생산적인 담론회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공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살고 있는 저 집 앞에는 새벽부터 민원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이미 이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일정 정도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정치는 다소 이미지를 좀 높이기 위한 뭐 일종의 쇼라고 보는 뭐 그런 부분이겠죠. 그게 심하냐, 정치인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냐 하는 건데 한 달 정도 이런 체험을 하는 것, 체험 그야말로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해해 줄 수가 있는데 하태경 의원의 이 대응, 그러니까 조롱 또는 빈정거림, 그 문장 한마디 한마디가 진지하게 이런 문제를 좀 이후에 좀 정책이 나와야 된다거나 이런 방식 다음에 이어져서 그 앞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듣는 이런 시스템이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좀 생산적인 좀 커멘트를 하면 좋은데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희화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의 이런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보다는 저런 식의 지적이 가져다주는 진솔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양측 모두 앞쪽은 좀 진솔성을 가지려고 그런 행보, 체험 이후에 정책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고 하위원은 지적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어떤 식으로 갈까 생산적인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 내용 하나만 더 볼까요? 기대와 비판 사이에 이제 있다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선풍기를 선물했었죠. 이 부분을 또 비꼬았는데 청년층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은 이런 공방보다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체험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그 부분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시장이 이런 옥탑방 체험 정치죠, 이른바. 나선 이유는 결국은 시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좋냐 나쁘냐를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진정성인데 지금 당장 이런 박원순 시장의 옥탑방 체험이 과연 쇼냐 아니냐라는 거를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결과도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에 대해서 진짜 가짜 여부가 판정이 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에서 체험을 통해서 서울시정에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느냐 또는 못하느냐 이 부분이 결국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문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지자체장이라든가 정치인들이 현장으로 조금이라도 더 내려가는 뭐 굳이 이런 체험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는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정책은 사실은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서 부대끼면서 고민들을 느껴보면서 하는 정책과 그냥 보고서로 통해서 이제 만드는 정책은 하늘과 땅 차이는 맞죠. 취지는 사실은 저는 처음 좋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옥탑방 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서민 생활을 완전히 100% 체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만 보시는 건데 저는 차라리 이 정도 현장 체험에 열정이 계시다면 차라리 퇴근 후에 차라리 재래시장을 순회하면서 그냥 그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의 고민들을 들어보고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고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서울시장의 자리가 천만 시민들의 사실은
일종의 생활을 좌지우지하시는 자리인데 좀 더 정책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옥탑방 체험도 지는 좋지만은 좀 더 다른 방면으로 충분히 서민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들 많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만두고 좀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책이고 이걸 통해서 얼마나 서울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저기는 이게 박원순 시장의 진정성을 좀 담보하는 방법이 강북구의 옥탑방 굉장히 서울시에서 좁은 부분이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체험을 이어간다면 조금 그런 의심을 좀 해소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탑방 왜 강북을 선택했느냐. 강북이 어쨌든 간에 생활 여건 자체가 강남보다는 좀 떨어진다. 그런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단순히 집의 문제냐. 근데 한편에서는 경제 측면에서는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가 강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집값의 문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기반도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옥탑방 안에서 주변 사람들의 삶의 어떤 개선보다도 근본적으로 그러면 서울시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옥탑방 한 달에서 모든 것을 다 느끼고 깨우친다?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진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시민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과연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어느 정도 좀 느끼고 간다면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4년간 서울시장의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떤 주거 문제 이게 왜 근본적으로 되는지 일자리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을 칠 거지 이거 포괄적인 개념에 정책의 좀 아이디어를 갖고 그분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서울 어떤 천만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질의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이요, 이번 선거에서도 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친문 후보 뽑기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이라고 해가지고 혁신이 필요 없는 건 아닐 텐데 혁신 논의는 실종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 후보들의 주요 워딩을 보면은 이해찬은 친노, 문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운 선배 아니냐. 여기 문 대통령 끌어들였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찬 후보는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었다고 반박을 하고 있고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이는 것도 이런 바닥에는 좀 이런 식의 계산도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또 이런 양상을 띠고 가네요. 그렇죠. 사실은 좀 여권 전체적으로 당혹스러운 게 이제 친문 후보를 주창하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이라면 지금 집권 초기 때문에 사실은 한쪽으로 정리가 돼서 갈등 구조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떤 당의 혁신과 어떤 미래의 어떤 지향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거의 논의의 장으로 됐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은 모든 선거와 경선이랑 꼭 그렇게 되지만 않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였고 또 앞서 모 후보는 이제 죽은 세포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이전 투구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과정을 보면은 여권 전체적으로 누구든 친문 후보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로서는 당연히 청와대와 당정청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식의 어떤 당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2014년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김무성 대표가 경선에 붙었을 때 당시 청와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개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어쨌든 간에 친박이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공천 파동이 있고 당이 분열됐고 탄핵까지 갔고 여러 가지 이제 아픈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갈등 양상들이 여권 안에서 표출됐을 경우에 전체 국가 경영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친문을 주창하고 있고 또 이제 권리당원이나 전체 어쨌든 여론 분포가 이미 친문 성향의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 경쟁, 혁신에 대한 경쟁보다는 그쪽에 대해서 구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보다는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여당 전체적으로는 이전투고 좀 깊이 있는 상처를 주는 그런 양상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송영길 후보가 내세우는 게 이제 이해찬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어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각자 현 대통령과 얼마나 소통을 잘 할 것이냐, 예. 그동안 관계가 얼마나 좋았다,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뭐 역대로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게 당연히 선거 전략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은 뭐 아주 자연스럽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새 후보가 상당히 그 8명의 후보 중에 뽑힌 새 후보가 특징 있는 아주 잘 분포되어 있는 새 후보여서 권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고 예. 관리형을 이번에 선택하는 게 필요할까, 혁신형을 선택하는 게 필요할까, 또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할까를 잘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이게 대통령을 뽑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통과하고 나면 그것은 이제 그다음 이 정권이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갖고 정책을 잘 꾸려갈 것이냐는 예.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게 이번에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재명 지사를 끌어들여서 친문의 어떤 이제 그 지근거리를 강조하려고 하는 전략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조금 과도한 면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뭐 비교적 있을 수 있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민주당 당권 경쟁 양상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3명의 후보들이 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제일 친하다, 소통이 잘 된다 라는 부분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이익이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은 당청 관계를 균형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과거에는 이제 수직적 관계라는 그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높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보이고 내각이 안 보이고 또 당도 안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게 지금 상황도 경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당이 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정책이라든지 노선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친문 그런 구의 양상만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나마 선거 초반에 그나마 조금 쟁점이 되는 게 이 정도일까요? 세대 교체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송영길 후보가 56살입니다. 이해찬 후보가 66살, 김진표 후보가 71살인데 죽은 세포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송영길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정민규 변호사, 이거는 뭐 민주당의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모든 당에게도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게 자신의 경험의 총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물리적 나이가 사실은 그 사람의 뭐 핵심 성향을 좌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나이에 맞게 이제 생각들이 이제 고루해지기 때문에 세대 교체는 사실은 여야 관계없이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 되겠죠. 근데 적어도 민주당 이번 당내 경선에서는 사실 세대 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대다수 뭐 50대 후반이고 60대, 70대 초반인데요. 이게 뭐 나이로 서로 누가 더 좀 더 혁신적이다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세 분 후보 다 사실은 친문 후보들이거든요. 다들 이제 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들이고 그래서 방금 지적하다시피 이 건이 사실은 정책 경쟁으로 안 가고 이렇게 친문을 강조하는 이슈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지방선거에서 워낙 그 압승을 거뒀고 그 당이나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굳이 뭐 정책으로 차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쉬운 전략으로는 그냥 가까운 그냥 대통령과의 그 소통 관계가 가깝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당 지지자들을 어필하는 전략이 사실은 가장 섹시하고 먹히는 전략을 보는 거죠. 이렇게 뭐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는 뭐 청와대 포함한 여권 전체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지나치게 갈등 구조로 갔을 경우에 좀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우려 섞인 시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당시 2004년에 그 민주당에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이제 분화하는 그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러면서 2006년에 뭐 지방선거도 그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참패를 하게 되는데 이번 그 당대표는 어쨌든 간에 임기상 공천권을 갖는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나친 갈등 구조 속에 만약에 내가 공천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도 계속 부각시키는 게 친노와 친문 여러 이제 프레임을 지금 갖고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세대 교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깊이 있게 들어가서 공천 문제까지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빠져든다. 예를 들면 객관적인 공천이 아니라 사천 형태로 간다. 이런 우려가 만약에 팽배해질 경우에는 당의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변화라든가 이것도 예견해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 대통령은 여당의 절대적인 지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처럼 친문 형태의 후보들을 주창하면서 이렇게 갈등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천이니까. 용어는 친문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얼마나 소통을 잘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 이제 짚어야 될 게 많은 그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잘할 수 있는 대표. 그래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게 이번 대표를 뽑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구체적인 정책으로 색깔을 내기보다는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대표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자연스러운 지금 현재 상황을 대변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병준 위원장의 얘기인데 김병준 위원장의 국가주의가 먹힌 것이냐. 중앙일보가 굉장히 조금 호의적으로 썼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 정부가 독재냐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학교 앞 자판기나 먹방 규제 비판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슈화를 성공한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가주의 가지고 이슈 파이팅에 나섰는데 사실은 한국당에서 가장 급하고 우선적인 것은 인적 청산입니다. 그런데 인적 청산을 하기에는 본인이 힘이 없는 거죠. 친박, 비박 있는 상황에서 자칫 인적 청산을 할 경우에 당내 기반이 없는 본인이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노선을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데 그 수단이 지금 국가주의 논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국가주의 논쟁은 사실은 뿌리가 어디로 가냐면은 박정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약간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홍준표 전 대표와 다르게 언론 접촉을 굉장히 늘리는 거는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언론 접촉도 잘 안 하지 않고 페이스북 정치만 했는데 언론 접촉을 통해서 국가주의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는 방법은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이 뿌리는 박정희 시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결국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이슈화되면 될수록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친박들의 반발 또는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주의라고 한다면은 그 핵심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비판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이제 뿌리가 박정희 시대 대표적인 이제 개발 독재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경제를 주도하는 재벌가. 그래서 재벌이 사실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뿌리는 그리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작은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나 결국 이제 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부메랑이 될 소지도 있다.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셨던 이제 민주당 여당을 겨냥한 것도 있지만 내부를 겨냥한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굉장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고도의 어떤 정치적 계산 속에 지금 움직이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김병준 위원장은 사실은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 한국당.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일성으로 지금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내를 보면은 이른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추구하는 건 이제 합리적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수구적 보수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이제 국가주의와도 연결된다. 이런 그러니까 프레임을 갖고선 지금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슈의 파이팅은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동안에 참고 있다가 이 부분에서 이제 공세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슈 파이팅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은 뭐 기무사라든가 이런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자제하고 정책 형태의 어떤 경쟁, 정책 경쟁 형태로 지금 움직임을 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내부의 어떤 인적 정산 문제는 그 다음 수순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소위 말 한국당 내부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프레임, 그 다음에 어떤 보수의 가치, 이념적 가치에 대해서 선을 긋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정민구 교수님 그런 과정이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옮겨갈 텐데
한국당 내부에서 반발을 김병준 위원장이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느냐가 이제 그 동력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상합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국가주의라는 그 아젠다를 들고 나온 거죠. 김병준의 국가주의는 단순히 우파만의 국가주의를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좌파나 우파나 관계없이 국가주의, 집단주의, 큰 정부, 시장의 자유를 펼쳐가는 그런 일련의 그 지나친 개입들을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슈 선점에 성공을 했어요. 한국당이 사실은 최근에 처음으로 이슈 선점에 성공하기 때문에 김병준 위원장의 첫 번째 아젠다는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사실은 일석이조고 꼭 먹고 알 먹긴 이유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슈를 선점하면서 각을 세웠지만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나중에 친박 청산을 위한 사실은 대의명분 축적이거든요. 예. 사실은 우파 지금 좌파 국가주의 못지않게 우파 국가주의도 문제다. 시장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최소한의 경우에 뭐 예를 들면 불균형이나 뭐 소득 불균등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국가가 개입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면적인 포석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는 이 부분들을 사실은 하나의 동력으로 해서 인적 청산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슈 선점을 대단히 잘했다. 지금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주 씨 관련해가지고 지금 41억에 대한 횡령 의혹이 좀 제기가 됐는데 이 내용은 박진아 아나운서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윤영주 씨가 41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윤영주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 돈 11억 원으로 고급 빌라를 구매해 인테리어를 하고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영주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들의 관계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윤영주 씨는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사 돈을 썼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윤영주 씨는 봉사활동으로 필리핀에 나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이런 보도를 접했고 주말에 귀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주 씨는 1970년대 국내에 포크송 열풍을 일으킨 그룹 세시봉의 원년 멤버죠. 약 4,000여 곡에 달하는 CM송을 작곡해서 CM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시봉의 멤버가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은 아닌데요. 함께 활동했던 조영남 씨도 대작 사기 혐의로 2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 모두 본인들의 주장대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정민규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윤영주 씨는 내가 어차피 회사에 빌려준 돈을 갖다 쓴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인데 앞으로 좀 어떤 점이 쟁점이 됩니까? 저런 사건에서는? 이 사실은 윤영주 씨가 실제 아마 대주주 같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전에 아마 돈을 빌려줬다. 그래서 단기 대여금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변제받는 명목으로 이제 회사 돈을 가져다 썼다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지금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결과를 좀 신중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형식적으로는 이게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또 사실은 우리가 범죄 혐의 의무를 판단할 때 실질을 대단히 중시하거든요.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가 회사에 단기 대여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돈을 일부 가져온 거라면은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사의 계류도 거치고 다양한 그런 회사법적인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아마 거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소가 되고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검찰에서 판단할 때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자기가 정말 그렇게 단기 대여를 한 게 있는지 그래서 그 대여금에 대해서 일종의 뭐 변제 명목으로 자기가 가져간 건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위법성이나 가벌성 여부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중하게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회 문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BMW 자동차가 계속해서 화재가 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28대가 주행 중에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인기 있는 디젤 모델은 520D에서 18대가 화재를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영감 의원님 굉장히 좀 많이 불이 나고 있는데 대책 회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조금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그 정부의 지금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고 봅니다. 올 들어만 28대고 예를 들면 지금 터널 안에서까지 지금 뭐 불이 나가지고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갈 수 있는 개연성까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대응하는 걸 모습 보면은 뭐 원인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로 지금 규명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의 문제냐 아니면 특정 부품의 문제냐
왜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내에서만 이렇게 또 빈번하게 화제가 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강론을박이 나오는데 정부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사들이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외국 차량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법의 어떤 규정이라는 게 상당히 미흡합니다.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어떤 판매사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BMW라든가 외제산 차 같은 경우에는 팔고서 대부분 이제 딜러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제 AS 같은 경우도 본사의 AS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했을 경우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국가의 부품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불만과 지적들이 계속 돼왔죠. 그리고 리콜이 아니라 이건 전면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요구들도 있었는데 지금 정부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이제 원인이 단순한 어떤 부품의 문제다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다시 또 공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안전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부가 좀 면밀하게 보고 그리고 차제의 어떤 외산 차량에 대해서 좀 더 소비자 중심의 그런 대응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봉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청와대 청원 올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외제차 구입이 지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가보면 이제 뭐 외제차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죠. 엄청나게 많아져서 외제차 거의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 그거에 비하면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는 외제차를 운행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고요. 외제차를 둘러싼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서비스 대책도 그렇고 보험 대책도 그렇고 뭐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는 좀 이렇게 그때그때 사건이 났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외제차 문제를 우리 지금 기존의 국산차와 어떤 차원에서 서로 동등할 게 있고 차별할까를 아주 정책적으로 좀 치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과거에 그 폭스바겐 사건이나 BMW 사건이 지금 이런 사건이 나고 역설적으로 판매가 가끔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싸게 팔고 뭐 이런 전략을 세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정책적인 미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차제의 한국 차의 신뢰도 어떻게 우리 한국 차가 이미지가 보여졌으면 이런 불이익과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날까 하는 것을 좀 고민하는 계기도 함께 마련해서 신뢰도를 좀 높이는 일도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뭐 좀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유 교수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2015년부터 계속해서 사고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구나 심각한 것은 주행 중에 이렇게 화재가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화재가 났다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거는 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반드시 착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사고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BMW 측에서 리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굉장히 우리 한국 소비자들, 더 나아가서는 한국 정부까지도 좀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조금 방치하는 경향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동시에 소비자들도 소비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좀 권리 행사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만 유달리 이런 사고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뭔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부품의 문제라든지 한국에 수출한 차량의 문제라든지 또는 무슨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차주들이 불안하니까 이제 집단 소송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 관련해서는 소송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자동차 기체 계량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감정을 거쳐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원고 측에서 사실은 그 자동차 계량이 BMW 코리아 부품의 어떤 하자나 흠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 부처인 산자부에서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서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만약에 그쪽에 문제가 있으면 검찰 고발까지 좀
조치를 취해서 예. BMW 코리아가 항상 한국 소비자들 봉으로 본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이참에 이 부분들에 관해서 특히 외제 자동차 수입업체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 것이 아니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예, 이제 좀 소비자들이 하기는 적극적으로 한계가 해야 많습니다. 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로버트 태권브이가 마징가 Z를 표절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네요. 독립적인 저작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뭐 이 논란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법원이요. 결국에는 로버트 태권브이 독립적인 저작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참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또요. 응급실에서 주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정수리 맞은 전공의의 동맥이 파열됐습니다. 정은감 의원, 이것도 응급실 주치자들이 좀 많다고 그래요. 이런 네. 경우는. 이제 문제는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병원 단순한 의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부의 또 대응이 상당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와가지고 주치자들의 어떤 폭력 정도를 보면은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또 술을 취한 상태에서 막 휘두르다 보니까 네. 담당 의사뿐만 아니라 옆에 환자라든가 병원 전체에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개개인들의 어떤 경각심을 갖는 것과 함께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대응책 이것이 강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 빈도를 보면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이 한 달에 74건이나 된다는 겁니다. 70%가 술 취해서 범행을 하니까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이런 좀 현장의 대책들이 빨리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경찰력의 과잉 또는 남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역사적으로 경찰력과 이런 공권력이 과도하게 이제 개입이 돼서 문제가 됐던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경찰력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주로 이제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오면 이 공무집행 방해에 관련되는 사건 그리고 특히 병원에서의 저런 횡포 그리고 119 응급구조사들에 대한 횡포, 예. 뭐 소방사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은 앞에 그런 논의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강력한 공권력이 좀 확립이 되고 좀 시행이 이루어져야 될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최근에 연일 지금 이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앞에 지금 말한 한국의 경찰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의미 때문에 매우 경찰들이 소극적이고 예. 대응하는데 일종의 몸에 좀 밴 그런 있죠. 습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분을 해서 명확한 그 지침에 의해서 이런 문제는 아주 단호하게 처리를 해서 예. 일벌 100개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김경수 지사는 피의자로 전환이 돼서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 특검 수사의 핵심은 김경수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 측도 이번 드루킹 특검 수사의 본류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의 연루 여부다라고 예. 밝히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특검 측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김경수 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영장 청구에는 분명히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이 돼서 전환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이제 비록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은 이번에 특검이 USB를 드루킹이 자진 반납해서 그걸 확보했는데 그 USB에 저장된 문건들을 쭉 살펴보니까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지난번에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혹시 재벌개혁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도움을 줄 거 없느냐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드루킹 쪽에서 제공을 하는 이제 이런 흔적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하고 단순 지지자와 또 정치인의 사이를 뛰어넘어서 뭔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특검 측의 프레임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앞밖에 들어갈 건데 과연 어느 정도 할 건지 그리고 또 영장을 청구를 하면 영장이 발부가 될 건지 이 부분이 앞으로 수사의 중요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배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 이제 특검이 하고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보다 조금 심사 기준이 낮지 않나요? 이게 왜 무산이 됐을까요? 그 정도의 좀 굉장히 중요한 혐의점이 있다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죄 사실과 그 압수수색 그 당하는 장소의 어떤 그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네.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도지사가 되면서 기존의 그 지역구에서 아마 주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거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관저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좀 장소적 관련성, 굳이 관저를 압수수색하더라도 과연 그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하는 그런 아마 관련성 부분들이 약간 좀 소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영장이 기각된 것 같고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뭐 다른 뭐 혐의나 또는 뭐 앞으로도 구속영장이 뭐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건은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워낙 특이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사실은 김 지사님이 신분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장소의 관련성이 좀 소명이 좀 덜 됐다고 아마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특검에서는 이제 결국에는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 결국엔 김경수 지사를 어떻게 수사하고 조사하느냐가 핵심 특검의 운명을 가르는 거 아닙니까? 평가를.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그 드루킹 쪽 그 일당들을 전체 다양하게 참고인 조사하고 그 피의자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퍼즐을 다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김경수 지사를 소환해서 이제 그간 그 제기된 의혹들이나 참고인들 또는 그 다른 그 피의자들 진술한 내용들 토대로 아마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검 입장에서는 김경수 도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기소는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특검이 정권 초기에 핵심 실세를 수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참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범죄 혐의가 과연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뭐 지금 특검이 사실 없는 것을 찾아내기도 힘들 것이고 또 뭐 있는 것을 숨기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 제안을 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과연 이게 범죄와 연결이 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후보들이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 제안을 뭐 숱하게 할 수 있고 또 연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제 그것이 진짜 어떤 관계 속에서 뭐 금전적인 관계라든가 어떤 뭐 청탁이냐 이거까지 연결됐느냐 마느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정책 제안을 받을 수는 있고 그걸 어떻게 하고 그 위에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이제 이 관계까지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인사도 사실은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갈등 의원이 있었던 거고, 근데 금전적인 뭐 이런 관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의 일련의 과정들이 과연 그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아일보가 계속해서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주고받았다는 문자를 단독 보도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도한 내용은 개성공단의 2천만 평 개발 정책도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그냥 주고받았다지 더 이상의 어떤 범죄 혐의까지 연결시키기는 그렇습니다. 좀 무리라는 거죠. 지금 유력 범죄인의 인과 관계를 주고받은 대화나 이런 걸 봐서 상당히 친근한 관계가 아니었느냐 하는 걸로 이제 범죄를 이제 유추할 수는 있는데 사실 그러나 그게 이제 실제로 범죄 행위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문제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이제 어제부터 이제 보도가 일제히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아마 그 전에 증거보다는 조금 입증이 가능한 증거에 접근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나와야 되지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건 유력 핵심 여권 정치인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감싸거나 또는 줄이거나 하는 특별 대우도 안 되지만 특검의 위신이나 또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김경수 정도는 잡아야 된다 하는 일종의 이런 데 너무 매달려서 과잉 역차별을 당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범죄 혐의에만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후환도 없고 또 억울함도 없고 그리고 국민들도 의혹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차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조만 이런 내용에 너무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그 특검에 좀 명확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 말씀은 여론에 너무 휘둘리거나 그런 걸 의식하면 안 된다는 뭐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금 드루킹 특검은 굉장히 뼈아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회찬 전 의원이 드루킹 특검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특검도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 사건은 사실 특검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특검이 성과주의에 매달려 있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특검이 주장한 게 오직 증거만 보고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예단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자신들이 밝힌 대로 증거제일주의로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이제 김경수 현 지사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과연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과연 연루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특검이 최근에 드루킹으로부터 입수한 증거 관련해서 그거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지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드루킹 댓글 조작에 직접 연루됐다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드루킹이 수사를 하고 또 기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증거에 입각해서 결국은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기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8월 정상회담을 위해서 서훈 국정원장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가을로 예정됐던 남북 정상회담을 8월 말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이건 단독 기사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좀 어렵긴 합니다, 정 의원님. 그렇죠. 이제 어쨌든 간에 가을 정상회담은 예견됐던 건데, 네.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제 상황 속에서 조율을 하겠죠. 그러니까 남북 당사국의 문제도 있고 또 주변국의 관계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북한이 또 ICBM을 새로 움직인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접하는 정보들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과대한 해석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난주 판문점 정상회담 또 싱가포르에서의 북미 회담 이후에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갈등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에서의 여러 이제 액션들을 취하는데 그에 상응하는 예를 들면 체제 부장이라든가 경제 제재 이거에 대한 액션을 왜 주질 않느냐. 라는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이제 표출 나오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도 우리 정부에게 또 다른 저 압박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중재자 역할을 지금 자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난제들, 그러니까 뭐 비핵화라는 문제가 하루아침에 뚝딱 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 굉장히 굉장히 지난 과정이 있는 것이고, 저는 어떤 앞으로 가기는 과정 속에서의 상당히 좀 갈등 구조고 굉장히 전략적 어프로치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뭐 결국에는 이제 종전 선언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선언의 의미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양재츠 그 외교 담당 중국 와서 정용 실장을 만나서 중국이 포함되는 어떤 종전 선언 형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남북 군사 회담도 열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군축이라든가 움직임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은 기대가 큰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청와대 주인이 바뀌었지만 것만 번지르 하다 경협 재개 독촉하면서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장성급 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이. 앞서 얘기했던 조선일보의 그 서훈 방북 예상, 그것도 예. 이제 정보 소식통, 정부 관계자 이러기 때문에 명확한 소스가 없어서 뭐 그런 문제보다도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벌여도 괜찮은 때다 하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을에 열리기로 한 이 정상회담이 중재자 역할이기도 하고 또 촉매자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북미 간의 대화가 이제 시간을 갖고 지금 쭉 진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뭐 회담 당사자들은 서로 이견도 있고 충돌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보도하는 입장에 따라서는 충돌과 이견을 적극 부각시키는 보도가 있고 시간을 두고 지켜봐서 방향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각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다 이제 각자 갖고 있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른데 지금 이 보도 북한이 핵 포기 아니고 핵 보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한다 또는 뭐 최근에는 뭐 새로운 ICBM
설치를 위해서 흔적이 나타났다 이런 보도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보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북미 대화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쪽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런 지금 다양한 입장에서 큰 흐름에서 남북 관계가 가고 있는 이 도도한 물결에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북미 관계가 부정적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정도로 꽉 막힌 상황이냐? 거기에 대한 좀 평가가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되겠네요.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은 사실상 격착 상태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물론 최근에 북한 측에서 미군 유해 송환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대화 국면이 펼쳐지곤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 내지는 최소한 비핵화 어떤 로드맵 내지는 비핵화 리스트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반해서 북한은 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이라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체제 안전을 최소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에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는 가을 평양 정상회담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연스럽게 8월 정상회담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9월 9일 날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 행사가 있고 또 9월 중순에 유엔 총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에 우리 측에서 뭔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지금 북한 측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 일시 제재 유예라는 이제 이런 부분 그리고 조기 종전선언 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북미 간의 협상 내지는 중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방문했는데 미국과 이 문제가 잘 된다면은 앞으로 북미 간에도 또 남북 간에도 새로운 물꼬가 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도 짧게 얘기해 주시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 선언을 지금 어떻게든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의외로 지금 비핵화에 관해서는 백악관이 이제 다른 부분을 양보해도 그거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군사회담도 열린 것 같고 정상회담을 8월 다시 앞당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는 저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실은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어쨌든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를 조금은 좋은 쪽으로 물꼬를 트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요, 저희가 한 출연자가 이제 군인권센터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에 아부를 해왔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안 됐고요.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을 저희가 마무리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아침에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수 윤영주 씨가 41억 원에 달하는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윤영주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의 돈 3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인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회사 돈 11억 원으로 고급 빌라를 구매해 인테리어를 하고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영주 씨가 운영하는 시행사들의 관계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하지만 윤영주 씨는 혐의를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어 회사 돈을 썼을 뿐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그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무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윤영주 씨는 봉사활동으로 필리핀에 나가 있는데요. 해외에서 이런 보도를 접했고 주말에 귀국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주 씨는 1970년대 국내에 포크송 열풍을 일으킨 그룹 세시봉의 원년 멤버죠. 약 4,000여 곡에 달하는 CM송을 작곡해서 CM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시봉의 멤버가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은 아닌데요. 함께 활동했던 조영남 씨도 대작 사기 혐의로 2년째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두 사람 모두 본인들의 주장대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